안녕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50대 남자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 덕분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결혼 전까지만 해도 행복이라는 게 저와는 거리가 먼 단어처럼 느껴졌어요. 초년 운이 참 안 좋았거든요. 사실 아내와 가정을 꾸린 후에도 한동안은 참 힘들었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숨막히는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에만 몰두하며 가정에 소홀하셨고요. 어머니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밖으로 두셨죠. 처음엔 그냥 친구들과 만나 스트레스를 푸시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였더군요.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어느 날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죠. 당신 제정신이야? 그 논팽이 같은 놈이랑 둘이 대체 뭘 한 거야? 가정이 있는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있어? 내가 평소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나 있었냐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 그게 말이 돼? 난 가장으로서 당신이랑 석훈이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근데 당신은 어떻게 다른 남자랑... 석훈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제 와서 좋은 아빠인 척 하지 마. 그동안 석훈이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게 누군데? 부모님은 서로 자기가 더 저를 위한다며 싸웠지만 실상 정말로 제 생각해주는 분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다툴 때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지도 않는 잠을 청했죠. 그땐 얼른 어른이 돼서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끔은 어딘가에 몸을 던지고 싶다는 극단적인 충동을 느끼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 부모님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졌고요. 결국 두 분은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이혼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여전히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셨고 저는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참아보려 했지만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면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킥킥거렸고요. 제 책상에 온갖 모욕적인 욕설을 써놓는가 하면 화장실로 끌고 가 억지로 변기물을 먹이기도 했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몇 안 되는 아이들도 등을 돌려버렸어요. 괜히 엮였다간 똑같은 짓을 당할까봐 무서웠던 거겠죠. 언젠가부터 제게 학교는 지옥보다 더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참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는 소리야? 애초에 네가 만만하게 굴었으니까 애들이 그러겠지. 지지 말고 강하게 나가 하며 오히려 저를 다그치셨어요. 결국 저는 무단결석을 감행했고요. 아버지에게 혼날 게 두려워 집도 나오고 말았네요. 그렇다고 거리를 방황할 배짱도 없어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요. 당연히 얼마 못 가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찾아와 노발대발하셨고 저를 당장에 학교로 끌고 가려 했죠. 저는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반 애들이 절 얼마나 괴롭히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인석아,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가? 그래봤자 네 손해야. 그깟 놈들 때문에 네 손으로 네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그깟 인생 좀 망치면 어때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눈물을 참으려 해도 도저히 참아지질 않았죠. 결국 저는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제 고백에 아버지가 순간 멍하니 저를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이내 감정이 다시 격해지셨는지 크게 소리를 질렀죠. 이놈이 죽는다니 지 애비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거야? 어? 제 힘듦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허탈하게 얘기했죠. 엄마가 왜 아버지를 못 견뎌 있는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사람 말을 듣질 않아. 사실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죠. 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든 말든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겠지. 이석훈, 너 저 절대로 학교 안 갈 거예요. 자퇴할 거라고요. 만약 반대하시면 콱 강물에 뛰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 독한 말에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푹 내쉬며 등을 돌리셨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자퇴를 하든 말든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저는 15 어린 나이에 학교와 완전히 연을 끊게 됐어요. 저를 괴롭혔던 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군요. 학교를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방황이 심해졌어요. 집에 있어도 아버지와는 거의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도 딱히 갈 데가 없었죠. 주로 혼자 거리를 배회하거나 PC방 혹은 공원 같은 곳에서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해 가정을 꾸린 뒤라 제 연락을 피하기만 하더군요. 상처받긴 했지만 애초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생각만큼 큰 충격은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가던 PC방이 문을 닫아 모처럼 만에 시내로 나갔는데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 이석훈 아니냐? 고개를 돌려보니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 몇 명이 서 있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자 놈들이 낄낄대며 제 쪽으로 다가왔죠. 맞네, 이석훈. 찐따 같은 건 여전하다. 야, 너 누가 우리 허락도 없이 학교 그만두래. 너 없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심심했는 줄 아냐? 우리 석훈이 학교도 그만두고 요즘 뭐하고 지내? 꼬라지 뭐하니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는 것 같은데 맞냐? 어느새 놈들은 저를 에워싸고 구석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행인들이 없는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 또 때리려는 거였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바보같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폭력이란 마치 낙인과 같아서 한번 겪고 나면 반사적으로 몸이 굳고 숨이 막히더군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길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었네요. 놈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저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죠. 야, 이 자식 완전 쫄았는데? 그러게, 좀 반항도 하고 그래야 손봐주는 맛이 있는데 이 겁쟁이 새끼. 이러다 오줌 지리는 거 아니야? 글쎄, 한번 때려볼까? 오줌 지리나 안 지리나? 한 놈이 주먹을 치켜들며 저를 때리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날아왔죠.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놀란 놈들이 뒤돌아보더니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희 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요. 험상궂은 외모에 산처럼 커다란 덩치가 힘께나 쓰는 사람처럼 보였죠.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 쪽으로 다가왔고요. 당황한 놈들은 대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뭔데 참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노는 거라고? 네, 저희 얘랑 친해요. 그래, 저 학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할 때 갈래? 아님 한 대씩 맞고 경찰서로 끌려갈래? 남자가 놈들을 겁박하면서 매서운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그 위압감에 놈들은 어쩔 줄 몰라 하다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군요. 남자는 떠나는 놈들을 끝까지 지켜보더니 절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괜찮아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래도 놈들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남자는 그런 제 옆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살피더니 갑자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넌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보아하니 아직 학생 같은데 학교 안 가?
저 학교 안 다녀요. 그만뒀어요. 저놈들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된 걸까요? 남자가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너 지금 한가하겠네. 아저씨랑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래? 아니, 전 너 이름이 뭐냐? 이석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석훈이. 아저씨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저씨가 쏠게. 어른의 도움을 받아본 게 처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시 제가 누군가의 온기에 너무 절박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저를 도와줬다고 해도 낯선 사람이고 그냥 피하는 게 맞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잠자코 그 아저씨를 따라 걸음을 옮겼고요. 인근 식당에 들어가서 뜨끈뜨끈한 해장국을 한 그릇 뚝딱 했죠. 이후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또 카페로 가서 시원한 주스 한 잔을 사줬어요. 어느새 경계가 풀린 저는 집안 상황이며 학교를 왜 자퇴하게 됐는지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았고요.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던 아저씨는 헤어질 때쯤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아저씨가 실은 욕 사거리 땡땡 학원에서 일하는 수학 강사거든. 앞으로는 PC방 같은 데 가지 말고 아저씨 학원에 놀러와라. 아저씨가 놀아줄 테니까. 알았지? 그날 아저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저는 쭈뼛쭈뼛 학원으로 찾아갔고요. 이후 선생님의 배려로 그곳에서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자습실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섞여 수업을 듣기도 했네요. 선생님이 제게 해준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업이 다 끝나면 선생님은 종종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요. 선생님의 아내분, 그러니까 사모님 역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갈 때마다 손수 만든 쿠키나 빵 같은 걸 내어주셨고요. 저녁도 배불리 먹게 해줬죠. 그 집엔 초등학생인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는데요. 워낙 내성적이라 늘 낯빛이 어두웠지만 이내 저한테 정을 붙이곤 오빠 오빠 하면서 잘 따랐죠. 그 집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나 갖고 싶던 드라마 속에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가족들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정서적으로 크게 안정돼 갔고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시험도 치를 수 있었어요. 머리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고요. 운 좋게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네요.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그리고 그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됐는데요.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자주 찾아뵀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과 알바에 바빠 시간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선생님이 학원을 옮기게 되면서 아예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게 됐죠. 이후 저는 착실하게 공부해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요. 누구나 이름을 알만한 유명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향에 내려가봤자 선생님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도 불편해서 아예 서울에서 터를 잡을 생각이었죠. 서울 생활은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썩 나쁘진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무력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어른이 되어 있었고 돈도 벌고 있었으니까요. 연애도 몇 번 했는데요. 오래 만난 사람은 없었어요. 이상하게 끌리는 건 처음뿐이고 막상 관계를 맺으면 점차 마음이 식더라고요. 나쁜 남자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엔 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사가 트라우마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제 또래 동기들은 하나둘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조금 조바심이 들어 그때부터 열심히 결혼을 전제로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이혼 가정에서 자란 만큼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소개팅보다는 맞선이 낫겠다 싶어서 결혼정보회사도 알아봤는데요. 조건만 나열하며 사람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저와는 영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말하고 다녔죠. 다행히 제 조건이 나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선자리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옛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였는데요. 단아하고 수더분한 첫인상에 마음이 간 것도 잠시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이름 역시 어디선가 들어본 것만 같았죠.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을 더듬다 보니 불현듯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과거 저를 오빠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선생님의 딸이었던 겁니다. 지혜씨, 혹시 고향이 땡땡시예요? 거기서 아버님이 학원 강사로 일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더군요.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나야, 지혜야. 몰라보겠어? 너 어릴 때 내가 자주 놀러 갔었잖아. 왜 그 중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준비하던... 설마 석훈 오빠? 그래. 진짜 너였구나. 와, 너 그땐 삐쩍 말라가지고 쇠꼬챙이 같기만 했는데 언제 이렇게 훌쩍 컸대? 아예 못 알아봤잖아. 선생님은 잘 계시지? 제 말에 선생님 딸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실은 우리 아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뭐? 그게 정말이야? 네. 오빠한테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아빠 핸드폰도 사고로 다 망가졌고 수첩 같은 것도 다 타버려서 엄마랑 제가 따로 연락할 방도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던 분이었는데 살아생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게 죄송하고 후회되더군요. 충격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자 선생님의 딸이 슬그머니 제 손을 잡더군요. 오빠가 우리 아빠 얼마나 따랐는지 잘 알아요. 그래도 잘 보내드렸으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애가 그렇게 위로하는 걸 보니 세상 참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렸어요. 제가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시절 선생님이 제게 아버지처럼 의지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의 딸은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 저희는 옛 추억을 나누며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도 알게 됐는데요. 지혜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서울로 올라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복지관이 저희 회사 근처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혜 네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일하는 줄 몰랐네.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알겠지? 응, 나야 좋지. 이후 저희는 종종 만나 함께 밥을 먹었고요. 때로는 영화를 보거나 함께 쇼핑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오빠와 동생처럼 편안하기만 한 사이였는데요. 이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언젠가부터 지혜가 자꾸만 여자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잘 알던 사이여서 연애 감정이 생길 일은 결코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건 지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저를 만나러 올 때면 한껏 치장하고 오고 은근하게 여자친구는 언제 만들 거냐며 물어보는 게 분명한 호감이 있어 보였죠. 선생님의 딸과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돌아가신 선생님을 대신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의 생일날 용기를 내서 고백했죠. 지혜야, 내가 이런 말하는 걸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 네가 자꾸만 여자로 느껴진다. 우리 오빠 동생 사이 말고 그냥 남자 대 여자로서 한번 만나볼래? 지혜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어깨를 아프지 않게 때렸어요. 바보, 내가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렸는데. 내 마음 뻔히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한 거지. 아니야, 난 그냥 그 돌아가신 선생님이 마음에 걸려서. 그럴 게 뭐가 있어. 오빠가 아빠 대신 나한테 더 잘해주면 되지. 응, 이제 그러려고. 그럼 내 고백 받아준 거다 너? 그렇게 지혜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사모님과도 자주 얼굴을 보게 됐는데요.
사모님은 누구보다 저희 관계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죠. 그 양반이 아직 살아있었으면 너희들이 잘된 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다. 그러실까요? 불쌍한 놈 걷어놨더니 자기 딸 홀랑 데려갔다고 화내시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럴 리가 있어? 그 양반이 석훈이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나도 석훈이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예의 발랐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떡하니 좋은 회사도 들어갔지. 1등 신랑감 아니겠어? 앞으로 우리 지혜 잘 부탁한다. 알겠지? 처음엔 그런 사모님의 응원이 참 감사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사모님은 저를 대할 때면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석훈아, 네 친구들은 다 장가 갔을 것 같은데 아직 너만 총각인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겠네. 우리 지혜도 여기서 더 나이 먹으면 이제 노처녀 소리 들어. 얼른 데려가.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 정도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난감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사모님 모르게 제게 사과하기도 했네요. 미안해 오빠.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난감하지. 왜 그러시나 몰라. 뭘, 사모님도 딸 가진 부모니까 불안해서 그러시겠지. 그만큼 날 예뻐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맘 같아선 저도 얼른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는데요. 그쯤 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어요. 절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제 하나뿐인 어머니였으니까요. 사모님은 그런 저를 위로하면서도 여전히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시더군요. 석훈아, 어머니 일은 정말 안 됐다. 그래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알았지?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때일수록 빨리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거야. 사내는 처자식이 생겨야 진정한 가족이 생기는 거거든. 부모야 뭐 다 크고 나면 거진 안 보고 사는데 뭐. 그렇죠 뭐. 이참에 아예 나를 잡는 게 어때? 응? 글쎄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아직 얼마 안 됐고 저도 준비가... 아유, 장례 치렀으면 됐지 뭘 더 끌어. 키워준 것도 아니고 진작에 이혼하고 따로 살림 차렸던 여잔데. 뭐 3년상이라도 치르려고? 사모님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모님이라고 해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비꼬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걸까요? 사모님이 슬쩍 제 눈치를 보다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아유, 미안하다 석훈아. 방금은 내가 말이 좀 그랬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네, 그럴게요. 내가 우리 지혜가 걱정돼서 그래. 이제 나이도 찼고 너밖에 모르는데 이러다 헤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치? 돌아가신 그 양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네가 그럴 수가 없지. 저는 별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의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질 마음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여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더욱 잘해주고 싶었고요. 제 잘못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아버지도 제가 돌아가신 선생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여자친구를 따로 반대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주변의 축복 속에 소박한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모아둔 돈에 아버지의 도움을 약간 받아 나름 고급 아파트로 구했는데요.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내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로 고향집도 팔고 서울에서 꽤나 힘들게 살았거든요. 내 집을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것도 서울에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라니. 이게 다 오빠 덕분이야. 고마워. 고맙긴. 옛날에 장인어른이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신혼생활은 꿀처럼 달콤했어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아내는 다니던 복지관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는데요. 매 끼니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새로 만든 반찬으로 정성껏 상을 차려줬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늘 외식과 배달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우던 제게는 정말 꿈같은 변화였죠. 어디 그뿐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고생했다며 밤마다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고요. 집안일은 다 자기 몫이라며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 흔치 않잖아요. 또 아내는 혼자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생신이나 어버이날엔 늘 돈을 보내드리는 걸로 때웠는데 아내의 고집으로 직접 찾아뵙고 함께 밥을 먹게 됐죠. 덕분에 서먹했던 아버지와의 사이도 차츰 나아졌네요. 퇴근 후 집에 오면 환하게 불이 켜진 집안에서 웃으며 저를 맞이해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했죠. 아내는 장모님에 대한 효심도 대단했어요. 홀로 계신 장모님을 위해 거의 매주 친정에 들르곤 했죠. 아버님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도 혼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체력도 약하셔서 어디 나가지도 않고 늘 집에만 있는데. 여보가 좀 이해해줘. 이해하고 말고. 나한테 같이 가자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 당신 혼자 짬내서 다녀오는 건데 뭐. 괜히 아낀다고 버스 타고 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 생활비는 내가 더 줄 테니까. 장모님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주전부리도 좀 사가고. 비록 일이 바빠서 저는 아내와 같이 동행할 수 없었지만 아내가 장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아내라도 본인 엄마와 잘 지내길 바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여보, 이번에 엄마가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대.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도와드리면 안 될까? 얼마나 나오는데? 한 70만 원쯤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달에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신다는데 다달이 드리는 용돈 말고 좀 더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한 번, 두 번은 당연히 들어줬죠.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챙기는 건 사위인 제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탁이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니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한 번에 몇백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죠. 이유도 점점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신다거나 친척 누가 결혼해서 축의금을 줘야 한다는 이유 같은 거였죠. 결국 참다 아내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이번 달만 해도 장모님께 드린 돈이 150만 원이 넘어. 나중에 아이 태어날 거 대비해서 돈도 좀 모으고 해야 되는데 매달 마이너스나 안 나면 다행이라고.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대번에 어두워졌어요. 그건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엄마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걸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 누가 내버려두지? 장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과하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좀 줄이자는 거지. 다달이 생활비 겸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 알겠어. 근데 엄마가 알면 많이 서운해하실 텐데. 당신이 중간에서 얘기 좀 잘 해줘. 그래도 사위인 나보다 당신이 나을 거 아니야. 아내는 제 말에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요구를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저도 점점 지쳐갔죠. 급기야 저는 직접 장모님을 만나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무리해서 돈을 주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난 지혜가 뭐만 하면 자기가 다 낸다고 하기에 이서방 자네가 용돈을 넉넉히 챙겨주나 했지. 미안하네. 알았으면 절대 안 받았을 거야. 아닙니다 장모님. 괜히 이런 얘기 꺼내서 저도 죄송한데 외벌이라 부담이 좀 많이 돼서요. 알지 알아. 지혜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걸세. 알지? 그냥 자기 시집가고 나 혼자 궁색하게 사니까 괜히 마음이 쓰여 그랬나봐. 외동딸이잖아. 그럼요. 그 사람 마음도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용돈도 안 챙겨줘도 되네.
내가 뭐 팔다리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걱정 말게나.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에게 다달이 드리던 돈을 전부 끊진 않았어요. 소소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용돈 정도는 챙겨드렸죠.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제게 한 소리 했어요. 나한테 미리 상의 정도는 해주지. 엄마한테 그렇게 여보가 직접 얘기하면 엄마가 얼마나 무안했겠어. 잘 넘겼으니까 걱정하지 마. 장모님도 그렇게 기분 안 나빠했어. 그래도 나한테 미리 얹을 정도는 주지 그랬어. 아내는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자기 엄마한테 돈을 아낀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아내의 돈 씀씀이가 조금씩 헤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혼이고 처음으로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겠지 했죠. 그렇게 식기세척기며 가죽 소파, 물걸레 청소기 같은 값비싼 가구며 가전제품이 하나둘 집안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살림살이를 다 채운 뒤에도 아내의 쇼핑은 끝날 기미가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택배가 도착했고요. 집안 구석구석에 옷이며 신발, 가방 같은 사치품이 쌓여갔죠. 그날도 그랬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택배 상자가 2개나 문 앞에 놓여 있더군요. 무슨 물건인지 궁금해 열어보니 명품 가방과 구두였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합쳐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카드로 할부를 해서 긁었더군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오늘도 택배 2개 왔더라. 가방에 구두던데 이미 당신 다른 가방이랑 구두도 많지 않아? 그게 세일하길래 산 거야. 엄청 싸게 산 거라고. 싸게 사긴 돈 100이 훌쩍 넘던데. 당신이 뭐 연예인도 아니고 명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제 지적에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 같으면 여기서 끝날 대화였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말을 이어갔죠.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라니. 그냥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날 위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애 태어나면 이런 것도 힘들 거 아니야. 정말 그게 다야? 내가 장모님한테 쓰는 돈 줄였다고 항의하는 거 아니고? 엄마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늘 온화하던 아내가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죠. 제가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자 아내가 다급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여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화가 나서. 어쨌든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화풀이를 하겠어? 그냥 요즘 무력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아님 나도 다시 일을 알아보든가. 내 돈으로 벌어서 쓰는 거면 당신도 뭐라고 못할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긴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먼저 씻을게. 아내는 그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후 저희 부부관계는 더욱더 서먹하고 어색해지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있잖아. 얼마 전부터 자꾸 속이 쓰리다고 해서 병원 다녀왔는데 위암이래. 뭐? 장모님이 위암이라니 확실한 거야? 응, 병원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 이미 말기라서 항암 치료도 쉽지 않을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네. 아내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멍청하게 서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말했죠. 이럴 때가 아니라 일단 바로 처갓집부터 가보자. 장모님 모시고 병원 다시 가자고.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하지만 아내가 그런 저를 말렸어요. 엄마가 당분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대. 아무래도 충격이 큰가 봐.
아니 그래도 병원은 모시고 다시 가봐야지. 엄마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어차피 얼마 못 사는데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있다 가고 싶지 않다면서. 할머니 있는 고향집 내려가서 요양하고 싶으시대.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도 한 달 정도만 엄마랑 같이 살다 와도 될까? 엄마 혼자 내려보내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어떻게든 아내와 장모님을 설득해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는데요. 아내 말로는 장모님의 뜻이 너무 완강하다고 하더군요. 또 아내 외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사실인 듯 제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어. 나도 주말에 바로 내려갈 테니까 장모님한테 얘기 좀 잘 해줘. 알겠지? 나도 장모님 얼굴을 봐야지 안심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만났을 때 내가 장모님 한 번 더 설득해 볼게. 응, 알겠어. 고마워, 여보. 그렇게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고향 시골집으로 내려갔어요. 유독 어두운 아내의 얼굴이 마음에 걸렸지만 장모님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에는 저도 내려가 장모님을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이틀쯤 됐을까요? 퇴근길.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그동안 왜 제 전화 안 받으신 거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제 걱정 어린 질문에 대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서방 큰일 났네. 제발 나 좀 살려주게. 네? 큰일이 났다뇨? 빨리 우리 집에 와보게. 어서! 우리 집이라면 장모님 살고 계시는 서울집 말인가요? 그럼 내 집이 여기 말고 또 있어? 어서 달려오게나. 장모님은 아내와 함께 분명 고향 시골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 했어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대로 전화는 끊겨버렸고요. 저는 차선을 바꿔 장모님이 계신 처갓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도착해 차를 주차하고 바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 순간 바로 제 고막을 때린 건 다름 아닌 장모님의 비명소리였어요. 이건 놔지 애야. 제발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소리가 들리는 곳은 안방이었어요. 저는 신발도 채 벗지 못하고 다급하게 안방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활짝 열린 안방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장모님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 위에 올라탄 아내가 장모님의 목을 힘껏 조르려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안간힘을 쓰며 아내를 밀어내려 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힘이 딸리는 듯 했습니다. 치치애야 제발. 너 진짜 이 애미를 죽일 셈이야? 그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당신이 엄마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당신 같은 여자는 죽어도 싸. 장모님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다급하게 어딘가로 손을 뻗으려 했어요. 그 끝엔 나동그라진 핸드폰이 있었죠. 간신히 도망쳐 안방에서 제게 구조 요청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이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진 것 같더군요. 아내의 손이 장모님의 목을 향해 날아든 순간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모녀에게로 달려갔어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우선 아내를 장모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돌아가는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일단 아내가 폐륜을 저지르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가까스로 아내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지만 아내는 흥분한 상태로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나! 당신은 몰라. 이 여잔 죽어도 싸다고. 죽어도 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당신 엄마라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은 소리 하네. 난 이 여자한테 착취당했을 뿐이야. 이 여자를 증오해. 너무너무 증오한다고. 급기야 아내는 오열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른 그런 아내를 끌어안았고요. 그 사이 장모님은 구석으로 도망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골랐죠. 당신 대체 왜 그래? 장모님이 뭘 어쨌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몰라. 이 여자는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학대받으면서 자랐는데. 아내가 털어놓은 과거는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아내와 장모님은 친모녀지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친모는 아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고로 눈을 감았고요. 이후 장인어른이 새장가를 들면서 지금의 장모님과 만나게 됐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툭하면 날 굶기고 매를 들었어. 아버지는 당신이 있을 때만 잘해줬다고. 뒤늦게 어린 시절의 아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쇠꼬챙이처럼 삐쩍 말라있고 늘 낯빛이 어두웠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더군요. 그나마 아빠 생각해서 참고 살았던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선 뒤도 안 보고 집을 나와서 혼자 서울로 왔다고. 다신 이 여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 재산 사치로 다 날려먹더니만 아쉬워졌나 보지? 서울 와선 갑자기 나한테 살갑게 굴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 하더라. 아빠에 이어서 나까지 가고 나니까 너무 외롭다고.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모녀지간인데 같이 살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정말 잘해주겠다는데 바보같이 거기 또 넘어가게 되더라. 엄마의 사랑이 너무 고팠거든. 아내의 눈물 섞인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침묵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데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다시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든 결혼하라고 혼전 임신이라도 하라고 막 나를 겁박했거든? 그때라도 여보랑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고 나 같은 거 만나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 안 해. 신혼 초에 이 여자한테 자꾸 돈 보냈던 것도 다 이 여자가 시킨 거야. 이 여자가 나 등쳐먹는 걸로 모자랐는지 당신까지 등쳐먹으려고 했거든. 중간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미안해. 그리고 내가 비싼 가전이나 가방 같은 거 막 사재낀 것도 다 이 여자가 시킨 거야. 당신이 돈 더는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열받아선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되팔 수 있는 명품 가방이나 옷 같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갔어. 그동안 아내의 이유를 모를 사치에도 그런 사정이 숨어 있었다고 하니 기가 막혔어요. 장모님에 대한 분노는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화가 났죠. 근데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 거야?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그냥 내 선에서 끝내려고 했어. 이 여자만 죽이면 그럼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장모님이 암이라는 거짓말까지 하고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야? 이러면 당신도 큰일 나.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수도 있다고. 차라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말해봐.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어? 제 다그침에 지금껏 자초지종을 잘만 설명하던 아내가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직감적으로 아내가 뭔가 더욱 감추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뭐야? 당신 아직 나한테 말 다 못한 게 있는 거지? 그치?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눈치만 보면서 덜덜 떨고 있던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더군요. 이보게, 이서방. 인연이 하는 말 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게. 애초에 인연은 자네를 속여서 결혼했어. 애까지 지은 적 있는 더러운 여자면서 그걸 감췄다고.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황망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지금 장모님이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 애를 지은 적 있어? 미안해.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랑 그만.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겁이 났어. 미안해. 어느새 아내의 두 눈에선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모습을 본 장모님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잇더군요. 꼴 좋다 이년아.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 너같이 더러운 년을 어느 남자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냐 이 말이야. 이서방도 이제 널 버릴 거야. 꼴 좋다 이년아. 내가 네 년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그간 키운 정이 있어서 비밀 지켜줬던 건데 다 자업자득이야. 알아? 아내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장모님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 순간 아내가 왜 지금까지 장모님의 만행을 제게 알리지 못했는지 깨달았죠. 장모님이 제게 자신의 과거를 폭로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물론 장모님에 대한 분노였죠. 저는 그 길로 장모님에게 달려가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장모님은 별다른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다시 바닥으로 넘어졌죠. 아니, 이서방, 이게 대체 무슨... 그럼 제가 장모님, 아니 당신 같은 못돼 처먹은 여자 편을 들 줄 알았어? 그동안 이 사람 과거를 빌미로 얼마나 흉측한 짓을 저질러왔던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 하늘에 있는 선생님 보는 게 무섭지도 않아? 선생님이 이걸 알았으면 당신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알아? 아니, 이년 말은 다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인데. 글쎄, 그건 경찰에 확인해보면 알 일이지. 두고 봐.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여보, 가자. 저는 흐느끼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게 안기더군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당신은 날 그렇게 몰라?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을 사랑해. 절대 먼저 못 떠난다고. 어느새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오랜 시간 쌓인 고통을 털어놓으며 울고 또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다독이며 앞으로는 장모님과 연을 끊고 우리 둘만의 삶을 꾸려가자고 했죠. 하지만 장모님도, 아니 그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몸을 사리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내를 살인미수죄로 고소했더군요. 자기를 목졸라 죽이려고 했다면서 말이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서도 제일 비싼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아내가 그 여자로부터 당한 학대와 여러 협박 증거를 모아 법적 싸움에 들어갔죠. 실력 좋은 변호사를 쓴 덕분일까요? 다행히 아내는 살인미수죄 혐의를 벗었고요. 그 여자는 오히려 과거 저지른 학대와 아내를 착취 및 협박한 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그러자 그 여자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는 척 저와 아내를 찾아와 빌고 또 빌더군요. 미안하네 이서방, 내가 잘못했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고단해서 그래서 그랬네. 한 번만 용서해주게, 어? 먼저 간 그 양반 생각해서라도 자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글쎄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은 오히려 저를 응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동안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이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번엔 아내를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야, 이 애미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어? 이 나이에 감옥 들어가면 내가 뼈마디가 쑤셔 견딜 수가 있겠니? 한 번만 봐주면 그럼 네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나마. 평생 연락도 안 하마. 어? 더는 구차하게 굴지 말고 그냥 당신이 저지른 죄값 달게 받아요.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너무 가벼운 형벌 아닌가? 지혜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발. 내 이름 그만 부르고 꺼져.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내는 당연히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여자는 교도소에 들어갔고요. 한동안 나오지 못했죠. 그 출소한 뒤에도 밑바닥 인생을 산 건 마찬가지였네요. 저희 아내가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싹 끊어버렸거든요. 호적도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그 여자는 지금 허름한 판자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산다 하더군요.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현재 저는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를 반씩 닮은 예쁜 아이들도 둘이나 키우고 있네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꽤나 초년이 파란만장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이서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잘 살아보려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